만약 당신이 일상의 소음과 번잡함을 뒤로하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평범해 보이던 당신의 하루, 그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깊숙하게 스스로를 재배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극적인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치열한 대화나 운명적인 한 권의 책 혹은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붕괴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느리고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마치 지구 깊은 곳의 지각판이 너무나도 부드럽게 움직여서 전체 풍경이 완전히 바뀐 후에야 비로소 그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이 치열하고 숨막히는 속도전 속에서 이토록 고요한 변화를 알아채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예전의 이름과 예전의 모습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과거의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대화 속으로 끊임없이 과거의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아직 가지지 못한 전혀 새로운 언어와 어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주로 성취, 목표, 스펙,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져 있어서 내면의 고유한 성숙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 당신 내면의 침묵은 텅 비어있는 대신 이토록 무언가로 가득 찬 것처럼 충만하게 느껴질까요? 왜 과거에는 당신의 존재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억압했던 그 강박적인 것들이 이제는 단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 중 하나로 느껴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처럼 자신을 증명하거나 변호하기 위해 애써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신이 갑자기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었다거나 타인과 거리를 두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신 내면의 아주 깊은 어떤 부분이 마침내 진리를 스스로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이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그 존재 안에서 진정으로 충만하게 살아 숨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 거대한 내면적 변형의 마지막 단계를 루베도, 즉 적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불의 연단 끝에 비로소 남게 되는 빛나는 금과도 같습니다. 칼 융은 중세 연금술사들의 언어를 빌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길 위로 몸을 굽힌 채 무언가에 집착하던 그 기묘한 연금술사들이 사실은 물리적인 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인간 영혼의 내면적 여정을 지도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니그레도, 즉 흑화입니다. 이 시기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무너져 내리는 때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공들여 구축했던 사회적 정체성, 당신이 애써 유지해왔던 수많은 인간관계들,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던 그 모든 그럴싸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재투성이로 변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해체되는 듯한 끔찍한 시기를 견뎌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미를 상실하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면 당신은 이미 니그레도의 캄캄한 터널을 통과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 한국 사회 특유의 체면과 눈치 속에서 형성되었던 가짜 자아가 불타 없어지는 고통을 당신은 견뎌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알베도, 즉 백화입니다. 이 시기는 당신이 산산조각 난 자신의 조각들을 다시 주워 모아 맞추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당신은 심리학 책을 읽고 상담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며 밤을 새워 일기장에 마음을 토해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상처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이 지금의 이런 방어적이고 상처 입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선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베도의 시기는 진실로 현실적이고 반드시 필요하며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 번째 단계인 루베도에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여전히 이 알베도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계 사이의 차이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베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상처를 치유했거나 치유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그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강박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치유 여정 자체를 또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훈장처럼 달고 다닙니다. 나는 깨어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과거의 상처받은 자아를 대체하는 새로운 페르소나, 즉 새로운 가면이 됩니다. 정작 본인은 그 교묘한 마술 같은 속임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영적 팽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즉 에고가 영적이고 깨달은 듯한 그럴싸한 의상을 차려입고는 그것을 진정한 변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체성이 실패자나 상처받은 자였다면 새로운 정체성은 깨어난 자, 치유된 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모두 여전히 껍데기일 뿐입니다. 루베도, 즉 진정한 내적 완성의 단계는 당신이 상처의 치유를 끝마쳤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세상에 광고하고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비로소 조용히 시작됩니다.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하지만 깨어난 후의 다음 발걸음은 자신이 깨어났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하는 그대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이든 증명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회입니다. 성공도 증명해야 하고 심지어 아픔과 치유조차도 타인에게 인정받고 증명해야만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에 자신의 치유 과정이나 영적인 깨달음을 끊임없이 전시하는 행위는 어쩌면 진정한 깨달음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끝없는 갈증의 또 다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징후,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던 끔찍한 전쟁이 마침내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삶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의 몸속에는 적어도 2명의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욕망하는 한 사람과 그 욕망을 가졌다는 이유로 당신을 가혹하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또 다른 사람,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한 사람과 그 감정을 느끼자마자 차갑게 등을 돌리며 도대체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냐며 스스로를 다그치는 또 다른 사람. 이 두 존재는 결코 휴정이 없는 내면의 법정에 갇혀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모든 사건을 두고 끝없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당신의 일상은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당신의 귀중한 생명력을 속에서부터 까맣게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전쟁을 관리하는데 아주 능숙해졌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에 들어갈 때 어느 버전의 자신을 꺼내놓는 것이 안전한지, 누구와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허락되는지, 어떤 욕망은 인정해도 되고 어떤 욕망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척하며 마음속 가장 깊은 서랍에 조용히 숨겨두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학습했습니다. 여기 태민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41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오직 자신의 아버지와 벌이는 기나긴 내면의 논쟁을 중심으로 삶을 구축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승진, 모든 경제적 성취, 모든 외적인 성공은 사실 단 한 번도 그 글을 읽어주지 않은 무뚝뚝하고 엄격한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의 한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가부장적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를 움직인 내면의 목소리는 순수한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너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뼈아픈 질책을 들었던 한 어린 소년이 자신의 전체 성인기를 바쳐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결심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태민은 자신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감정의 폭풍이 아니라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은 텅 빈 공허함도 아니었고 감각이 마비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순수한 고요함,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 배경에서 평생 동안 끊임없이 지직거리며 돌아가던 라디오의 백색 소음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한 심리 상담사가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가장 완벽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야 비로소 태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정당성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마침내 모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전쟁의 청중, 그 논쟁을 들어줄 유일한 관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사이에 그 끔찍한 내면적 협상이 마침내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찾아오는 내면의 온전함은 결코 요란한 승리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낡은 집으로 다시 걸어들어가 그 안의 방들이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그 집이 당신의 것이라는 걸 기억했더라면 당신 스스로 배치했을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느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징후. 당신은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들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필사적으로 숨기려 애썼던 당신 내면의 어떤 불쾌한 모습을 마주했을 때 익숙하게 밀려오던 그 지독한 수치심 대신 당신은 어떤 깊은 인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도 아니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명확하고 거의 중립적인 수준의 고요한 인정입니다. 그래, 이것 역시 내가 가진 수많은 모습 중 하나일 뿐이야. 누구도 이 순간이 얼마나 기묘하고 낯설게 느껴질지 미리 준비시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 내면의 어둠이 곧 당신이 구제불능으로 망가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들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 그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외과의사처럼 아주 정밀하게 무의식에 억눌린 재료들이 판단 없이 명확하게 관찰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던 그 끔찍한 장악력을 잃어버리는 메커니즘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보기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들은 결코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이라는 깊은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 우리가 도저히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되는 패턴들을 은밀하게 조종하고 형성합니다. 당신이 그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 말입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루베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그림자 작업, 섀도우 워크를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그저 인정하는 것은 첫 번째 움직임일 뿐입니다. 이전 단계들과 루베도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두 번째 움직임은 과거에는 철저히 금기시되었던 그 내면의 특성들을 이제는 의도와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억누르고 삼켜왔던 그 공격성은 이제 상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할 때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경계선을 긋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숨겨야만 했던 그 예민함은 이제 당신이 평생 해온 일 중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창조적인 작업의 훌륭한 원천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부끄러워하도록 철저히 훈련받았던 그 이기심은 이제 당신이 타인에게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결국 그들 모두를 원망하게 되는 비극을 막아주는 도구로 변모합니다. 위험한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칼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날카로운 칼날을 언제 드러내어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칼집에 얌전히 꽂아두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내면의 어둠을 부정한 채 무조건 착한 사람으로만 남으려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어둠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루베도의 빛나는 성취입니다. 세 번째 징후.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방 안의 공기를 마음대로 휘젓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감정들이 마치 아무런 경고도 일정한 패턴도 없이 몰아치는 예측 불가의 기상이변처럼 도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체 내면 세계는 방금 문을 열고 들어온 그 거친 감정을 중심으로 정신없이 재편되곤 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은 관찰하고 탐구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즉각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국가 비상사태였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은 일종의 무기징역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슬픔은 당신 삶의 전체 풍경 위로 무겁게 내려앉아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잿빛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노가 나타나면 그것은 보통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런 감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스스로를 속이며 너무나도 빠르고 억세게 속으로 삼켜버리거나 화병으로 쌓아두거나
아니면 미처 통제할 새도 없이 밖으로 튀어나와 며칠 동안이나 조용히 사과하며 수습해야 할 끔찍한 잔해를 남겨두곤 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회피하려는 낮고 지속적인 백색 소음은 일상의 질감 속으로 너무나 촘촘하게 짜여 들어가서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조차 그것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번잡하고 시끄러운 도로변에 오래 살다 보면 더 이상 지나가는 자동차의 소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의 억압은 그저 존재하는 것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루베도의 단계에 접어들면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물론 감정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겁고 고유한 질감을 지니고 있으며 때로는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요구할 만큼 진정으로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과 맺는 관계의 방식이 내부에서 직접 느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어로 설명하기 참으로 어려울 만큼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이제 분노가 찾아올 때면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찰나의 침묵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호기심이 담긴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 분노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일까?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 중 이 감정이 지금 격렬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분노는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분노는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전령입니다. 슬픔이 나타날 때 당신은 먼 길을 여행해 온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 친구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은 슬픔과 함께 고요히 앉습니다. 그것을 당장 멈추게 하거나 쫓아버리기 위해 리모컨을 찾거나 술잔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슬픔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둡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조용히 문을 열어줍니다. 두려움이 들어와 당신 맞은편에 앉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일들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두려움이 당신을 대신해 무엇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다정하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의식의 연금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리키고자 했던 바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심리적 재료들이 명료한 의식으로 변환되는 과정. 감정은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나 약물로 통제해야 할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의 더 깊은 층에서 파견된 전령들입니다. 표면의 시끄러운 소음에 묻혀 방치되었지만 사실은 당신의 깊은 주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아주 비밀스러운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은 마음이 번역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5년 차 전문의인 하은이라는 의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치열한 한국의 의료계에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하은은 자신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번아웃도 아니었고 겉으로 요란하게 드러나는 우울증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섬뜩한 현상이었습니다. 진정한 존재감과 생명력이 있어야 할 자리를 끝없이 평탄하고 특징 없는 건조한 중립 상태가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우연히 참석한 명상 비정에서 한 스승이 그녀에게 너무나도 단순해서 오히려 모욕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은은 그 질문과 함께 가만히 앉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가만히 그 감각에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철저한 직업적 평정심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끝내 살려내지 못했던 모든 환자들을 위한, 결코 원치 않았던 비극적인 결과들을 위한, 그리고 좁은 진료실에서 가족들에게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야만 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위한 깊고 끈적끈적하며 화석처럼 굳어버린 슬픔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그 슬픔을 억압하고 관리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실제로 온전히 느끼기 시작했을 때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쩍 하고 갈라지며 열렸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환자에게 훨씬 더 깊이 존재하며 다가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그녀는 완벽한 전문가이기 전에 한 명의 따뜻한 인간이 되었고 그것은 환자들에게 훨씬 더 큰 치유와 위안을 주었습니다. 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베도의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몸의 지혜와 논쟁하려 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경계가 이미 뚜렷하게 감지하고 반응한 것을 굳이 지성이라는 도구를 통해 다시 승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 내면의 어떤 것이 이미 조용하고 확고하게 내린 결론에 대해 이성적인 마음에게 두 번째 의견을 요구하는 짓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저 온전히 귀를 기울입니다. 네 번째 징후.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 헤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구도의 길 혹은 자아 성찰의 길을 걷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특정한 종류의 강렬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번에 대한 끝없는 갈증입니다. 당신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어느새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깨달음과 통찰력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당신이 얻은 통찰, 패러다임, 깨달음들은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것도 아직도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 진정으로 평온해지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는 그 불안한 결핍감을 완전히 끝내주지는 못합니다. 융은 이 지점에서 매우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사실 당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주범은 바로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탐색의 행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나를 완성시켜줄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는 바로 그 행위가 역설적으로 나는 아직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를 끝없이 재생산하며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미라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먼저 집어드는 삶을 수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던 이유는 결코 정답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답이 오롯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정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나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기 전에 오직 그 질문과 함께 홀로 가만히 앉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결론을 쥐어짜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솔직한 진실일 때는 그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복잡한 소음이 밀려오기 전 그 고요함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르베도의 단계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럴싸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고는 스스로의 존재를 유지하고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창한 서사시를 필요로 합니다. 니그레도의 시기에는 당신의 과거 서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베도의 시기에는 당신이 그 두려운 침묵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서사를 열심히 썼습니다. 하지만 루베도에 이르면 그토록 소중했던 그 치유와 영적 성장의 서사조차도 마치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이나 거추장스러운 분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거나 부끄러운 과거 요소가 아닙니다. 단지 어느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 당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지난한 치유 여정을 누군가에게 구구절절 털어놓지 않아도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충분히 눈부시게 가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확신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을 때 당신의 깊이감이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굳이 당신의 과거 상처나 성취의 기록을 꺼내들지 않아도 그저 그 사람과 함께 그 순간에 온전히 현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빈자리에 남는 것은 거의 당황스러울 정도로 평범하고 소박한 감각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느끼는 조용하고 깊은 만족감입니다. 그것은 다른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도 아니며 더 훌륭한 버전의 당신이 되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과도기도 아닙니다. 저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당신은 누군가를 완전히 사랑하면서도 그들이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를 전혀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를 완벽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모순이나 감정의 억압 없이 그들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어졌다거나 감정적인 벽을 치고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사랑이 과거에 두 사람 사이를 은밀하게 지탱하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부 계약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에게 내가 원하는 특정한 모습의 당신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거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융은 정반대되는 두 개의 모순된 진리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인간 정신의 놀라운 능력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도 모순이 만들어내는 팽팽한 긴장감을 내면의 공간에 넉넉히 담아둘 수 있는 성숙한 정신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비통함과 환희를 한 번의 숨결 속에 동시에 품는 것, 열렬히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롭게 놓아주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 여기 지훈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변화시키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그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뼈저리게 이해하게 된 것은 어머니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만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훈이 마침내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부모 개조 프로젝트를 멈춘 날은 결코 영화처럼 극적인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고 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었고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고요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변함없는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어머니를 상대로 감정의 회개 감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원망과 통제욕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남은 사랑은 결코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지만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스스로 부과했던 숨막히는 조건들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마침내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덜 복잡해지고 조건이 사라질 때 당신이 만지고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은 쪼그라드는 대신 오히려 무한히 확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관리하고 뜯어고치고 당신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욕구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당신은 역설적으로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온전히 현존하게 됩니다. 6번째 징후,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찾아가 상의하는 가장 믿음직한 조언자가 됩니다. 융은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당신의 시야는 오직 당신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명확해질 것이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내는 고요한 목소리와 에고가 두려움 속에서 떠들어대는 시끄러운 연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깊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루베도의 단계에 이르면 당신이 삶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막대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외부의 목소리들은 마치 날씨와 같은 것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은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무너짐 없이도 타인의 뼈아픈 비판을 담담히 경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만심에 부풀어 올라 우쭐대지 않고도 타인의 찬사를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루베도의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내면의 권위는 결코 절대적인 확신이나 맹목적인 자신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주 고요하고 방어적이지 않은 맑음처럼 느껴집니다. 굳이 소리 높여 자신을 증명하거나 발표할 필요가 없는 깊은 이해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의심이 남아있고 상황이 얽히고 설켜 복잡하며 심지어 내 선택이 결과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는 고요한 올바름의 감각입니다. 7번째 징후, 당신은 아직 이 고요한 평화의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설명하기 힘든 깊은 애틋함과 연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영적인 깨달음이나 변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위대한 성숙의 징후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사건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며 짜증과 좌절감을 느꼈거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미성숙할까 하며 매몰찬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것은 분노도 판단도 우월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것, 바로 깊은 연결감이자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하고 심오한 진실 하나가 울려 퍼집니다. 나 역시 한때는 정확히 저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지.
루베도의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연민은 흐릿함이 아니라 수정 같은 명료함과 함께 찾아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가진 상처의 깊이와 그 상처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행동 방식을 뼈저리게 이해하면서도 그들이 던지는 독가시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인간성을 깊은 애정으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들로부터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서부터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경계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심연까지 충분히 멀리 여행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부분이 바뀌거나 사라져야만 한다고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급진적이며 가장 위대한 궁극의 자유일 것입니다. 루베도는 결코 도달하고 나면 끝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주를 마치고 통과하는 결승선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벽에 자랑스럽게 걸어둘 수 있는 영구적인 졸업장이나 한국 사회가 그토록 사랑하는 또 하나의 완벽한 스펙도 아닙니다. 루베도란 자기 자신 안에 온전히 머무는 하나의 살아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들이 그러하듯 루베도 역시 당신의 끊임없고 다정한 돌봄과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미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을 때조차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을 괴롭혔던 낡고 지긋지긋한 패턴들이 불쑥불쑥 예고도 없이 다시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흔들림이 결코 당신이 연단 끝에 얻어낸 그 귀중한 금, 루베도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여전히 피가 흐르고 숨을 쉬는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의미할 뿐입니다. 자신의 인간성으로부터 도피하여 초월적인 존재가 되려 하거나 가짜 깨달은 자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성, 그 한가운데로 어떠한 변명이나 회피 없이 온전히 걸어 들어가는 것. 칼 융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온전함이란 무결점에 착하고 선한 존재가 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온전함이란 내 안에 흩어진 모든 조각들을 기꺼이 끌어안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 속에는 진정으로 은혜롭고 평화로운 경의의 순간들만큼이나 눈물나게 버겁고 흔들리는 평범한 화요일 오후의 고단함도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부터 당신이 해나가야 할 진정한 작업은 어떤 흠집 하나 없는 순수하고 완벽한 내면의 상태를 강박적으로 유지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껏 겪어온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빚어진, 복잡하고 깊어지고 상처 입었으나 눈부시게 온전해진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로서 매일매일 당신의 삶 앞에 용기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글의 끝자락에서 당신에게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거나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댓글창을 열고 당신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밑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밑줄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니그레도, 알베도, 루베도, 당신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이름 붙이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진정한 변화와 기적이 시작되는 첫 번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구독을 누르고 이 여정에 계속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탐험해 나가야 할 눈부신 미지의 영토가 아직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변화를 그리고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